2018년 10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17시간 만에 체포된 용의자는 피해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소원 올렸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4년 전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살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미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붙였고 흥신소까지 동원했습니다. 피해자는 6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범행을 미리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근 금지 명령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만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건지 많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한번 좀 질문을 던져 주시죠. 자, 변호사님, 그 접근 금지 명령 네. 조금 더 진짜 쉽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정 폭력이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 성범죄 이런 하여튼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할 게 우려가 되면 법원에 이 사람 내 근처에 좀 못 오게 해주세요. 이걸 신청을 하는 건데. 법원에.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보통 결정을 내리냐면 한 공간에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 가족이면 그럼 나가. 아. 퇴거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따로 살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건 말은 좀 어려운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고를 보통 합니다. 그 말씀하신 마지막에 하신 그 전기통신 그러면은 네. 전화, 문자도 하지 말라. 네.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전기통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화 혹은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걸 보내지 말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 어겨서 임시조치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이제 전기매체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전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또 다시 짧게 한번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해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화 3분 했는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뭘 그렇게 침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하신 말씀이 좀 그럴싸하긴 한데 그게 과연 진짜 피해자 보호의 어떤 이 실효성이 있을까 약간 좀 의구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랬단 말이죠. 아까 홍 기자가 소개한 사건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법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이제 흉기로 온몸을 13군데를 찔린 상처가 났었는데 당시에 좀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CCTV를 보니까 용의자가 있어서 붙잡고 보니까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느냐? 몰래 미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미행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데 그 일정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이제 당시 사고 난 직후에 경찰과 구급대가 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인데 그 상황을 전부 알고서 새벽에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1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범행 전에 이 아파트에 8번 답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심지어 범행 당시에 위장용 가발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은 단발이었는데 일부러 가발까지 쓰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든 게 바로 이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정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내에게 이제 폭행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가해자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딸들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집에 와라 해서 딸들이 왔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얼굴이 맞아서 퉁퉁 부은 엄마와 함께 들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엄마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또 이제 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고 칼까지 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별거가 이어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파탄난 거 본인이 책임인데도 이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니까 이 가정이 파탄난 책임을 아내와 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미행을 해서 쫓기 시작했거든요.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장모님, 그러니까 처가 집에 찾아가서 스스로 몸을 해치는 행동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신소, 이런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서 아내와 딸들의 이 소재까지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어땠는지 딸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1일에 아빠가 동생의 뒤를 밟아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칼과 테이프, 밧줄을 들고 가서 이제 칼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자, 이 교수님 이 정도라면 말이죠. 이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이라는 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실효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모든 거 다 포기하겠다라고 덤벼대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추정컨대 이 사람이 네. 어렸을 때 뭐 애착장애라든가 폭력 학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가졌는데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쓴 것이고 그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이혼을 자기가 싫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자기로부터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허탈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여성이 다른 사람하고 뭐 만나든지 결혼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잘하지 못해서 가정을 제대로 유지를 못한 그 상황에서 나중돼 가지고 그 여성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은 아주 진저리를 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를 피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자기 스스로가 분노를 갖다 증폭시킨 그 결과인데 지금 뭐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먹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참 이 남성 말이죠. 1심, 2심에서 일단 징역 30년을 받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워낙 죄질이 안 좋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징역 30년 선고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고 법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일 뿐 이걸 위반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나서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외에 뭐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이런 것들까지 요즘에 다양하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까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사형구형했다고 했잖아요. 예. 죄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죠. 여기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30년 이상 그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이라는 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분도 지독한 스토킹 범죄를 당하셨거든요. 뭐 1년 동안 뭐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 뭐 나중엔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일단 감옥에 갔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데 최근에 한 보도를 봤더니 이 조혜연 구단이 운영하는 그 바둑 학원으로 교도소에서 이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스토커한테. 출소 뒤에 다시 찾아가겠다. 그래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사과하려고 찾아온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 그거는 경찰이 정말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모든 경찰분들이 그렇게 대응은 하지 않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한번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아세요? 보복입니다. 지금 다 그거 걱정하고 계세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어. 넌 기다려. 내가 갖다 놓으면 너는 두고 봐.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보복범죄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보복범죄가 벌어진 다음에 처벌만 중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뭐 그 경찰분이 어떤 경찰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출소에 임박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막을 수 있을지 사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피해자가 숨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일 없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방금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이 보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자분들의. 그러니까 안에서 그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면서 내 나가면 손 볼 거야.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저 사과하러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복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따로 우리가 이제 그 강력하게 더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이미 보복범죄를 당하고 난 이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뭐 체포를 한다든가 예. 미수가 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국민들이 좀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